자, 다음은 한 주간의 문화 이슈를 짚어보는 순서입니다. 키워드로 풀어보겠습니다. 김원식 문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. 자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이번 주 문학의 소식은 반격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뒤로 한번 보실까요? 첫 번째 인물, 자,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네요. 장원영의 반격. 어떤 소식입니까? 그렇습니다. 가짜 뉴스에 대한 반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유튜브에 정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해서 돈을 버는 그런 채널들이 많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장원영 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했었거든요. 여기에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액을 이끌어냈는데 이거는 손해배상 소송액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심지어는 지연할 경우에는 이자까지 내라. 그동안의 소송 비용까지 다 내라. 이렇게 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판결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장원영 씨뿐만 아니고요. 이 채널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연예 스타들이 굉장히 고충을 얻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가짜 뉴스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았잖아요. 이른바 사이버 레카라고 부르던데 장원영 씨의 이번 반격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사이버 레카를 처벌할 수 있는 좀 길이 열린 겁니까? 네. 그런 일단의 희망이 보이는데요. 그동안 사이버 레카 현상은 많이 매체에서 들으셨을 겁니다. 그런데 왜 근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이 유튜브에 본 기업이 구글이거든요. 근데 구글이 미국에 있습니다. 근데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 오히려 가짜 뉴스들을 통해서 그렇게 돈벌이를 했던 것인데요. 근데 이번 장원영 씨 사례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본사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, 그러니까 그 운영자의 정보를 공개해달라. 협조해달라고 했는데 구글 쪽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회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협조를 안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럼 이 상황 속에서는 현지 법원에 이 명령이 필요합니다. 그러려면 증명을 해야 되죠. 그러면 증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. 그렇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끌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것 같은데, 다만 이럴 경우에는 소송에 관련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아직은 장애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구글에 대해서 방송심의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방송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. 또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유튜브 방송도 개인 방송도 방송 행위로 볼 것인가, 이런 걸 좀 정리 정도를 빨리 해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. 그래서 과징금을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 구글이 좀 무서워서 협조하지 않을까, 이런 이제 제기들이 나오는 것이죠. 국내법도 좀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그렇습니다. 상황이군요. 자, 두 번째는 영화계 소식으로 잡았습니다. 지난해 연말 개봉한 영화, 자, 서울의 봄 이후로 한국 영화가 다시 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. 자, 오늘 키워드가 반격이니까 한국 영화 반격이 좀 가능하겠습니까? 일단은 작년에 범죄도시 세 번째 이야기와 그리고 서울의 봄이 면을 세우긴 했습니다. 그렇지만은 코로나19 전보다 지금 관객 회복률이 절반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작품을 통해 가지고 2024년에 반격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와중에 이 베를린 영화의 두 편의 작품이 지금 최대가 됐습니다. 그래서 범죄도시 네 번째 이야기와 요 파묘라고 하는 최민 씨가 나온 영화인데 이 두 영화는 모두 다 작품성과 오락성이 같이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. 그래서 되게 우리 3대 영화제 하면 이제 베니스, 칸, 베를린 영화제를 꼽게 되는데 사실 칸 영화제 같은 경우는 우리 영화들이 좀 장르물이 많이 초청이 돼서 칸 영화제에서는 우리 한국을 장르물의 천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. 근데 베를린 영화제도 좀 고민이 있어요. 왜냐하면 너무 이 작품성 있는 작품들을 우선하다 보니까 약간 대중적인 인지도가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좀 장르물을 통해 가지고 이 오락성도 가미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영화들이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미키 17 같은 경우에도 이 봉준호 감독의 작품인데 칸 영화제에 또 5월달에 초청이 됐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무래도 봄과 함께 우리 영화가 다시 한번 좀 붐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, 자, 그 영화를 제외하고
한국 영화가 유독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, 자, 뭐 그 뻔한 이유, OTT 때문이다 이런 거 말고 네. 혹시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? 아무래도 코로나가 직격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이 코로나19 전에는 멀티플렉스에 온 가족이 가서 영화를 그렇죠. 보는 것이 예. 하나의 생활 문화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멀티플렉스를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다른 대체제를 많이 찾았고요. 예. 최근에는 공연계에 또 많이 가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예. 그런데 이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극장 운영했던 시스템에서는 이런 변화된 흐름을 좀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던 거고 영화 요금까지 올려버린 그런 그렇죠. 상황이었어요. 예.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소 영화들이 상당히 많아져야 됩니다. 그런데 이번에 2023년에 중소 영화 그러니까 200만 명 정도 동원했던 흑자 영화는 30일 강하늘 씨하고 정소민 씨가 나왔던 그 영화 딱 한 편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허리 이하의 다양한 작품들이 없었던 점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달라진 OTT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콘텐츠를 보는 그런 흐름의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. 그래서 새해에는 좀 중소 영화들이 많이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겠습니다. OTT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 극장에서 영화를 보지 않아도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안방에서 OTT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. 그 기간이 한 4주 정도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. 지금 영화계에서는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영화 이제 상영 업계의 반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네. 그래서 이것을 홀드백 제도라고 합니다. 뭔가 이제 유예를 해달라라는 건데 유예가 뭐냐면요. 대부분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극장에서 상영을 하게 되면 IPTV로 넘어갔다가 OTT로 넘어갔다가 뭐 설 명절 다가옵니다만은 설 명절에 영화를 보시게 되는 안방극장까지 가게 그렇죠. 됩니다. 예. 그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코로나19를 거치게 되면서 그전에는 한 3달 정도 걸렸던 것이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바로 나와버리니까 아니 어차피 나올 영화인데 굳이 왜 영화관을 가냐?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영화계를 더 어렵게 한다. 그래서 좀 더 그 유예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. 근데 기존의 법에는 그 제도가 없습니다. 그냥 암암리에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참에 아예 법으로 규정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예,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. 자, 김원식 문학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